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하죠. 네. 네. 그래도 안녕하는 걸로. 오늘 주제가 떠나는 동학개미 그리고 PF발 쇼크까지 시장 어디로 가냐인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굉장히 커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냥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자신을 체크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 같은 운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위아래 다 열려 있거든요. 지금 위기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근데 뭐 그럼 위쪽은 없느냐.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말 피고름 나는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근데 그렇다고 그럼 팔아가지고 그거 저점에 다시 사겠느냐. 그렇게 대응하기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좀 둔하고 좀 이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둔하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몸빵을 하고 시간을 놨고 견뎌야 되게 됐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되겠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블러드 총재께서 5짜리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직까지. 5를 얘기하면은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4.5에서 4.75는 가야 된다 이 얘기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11월 2일 지나면 끝은 보일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근데 이제 변수가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변수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 안 나올 5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시장과 전투를 하셨나요? 매일 전쟁 중이신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좀 약간 고개 들어주고 뭔가 변화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가 또 아니네요. 이번도. 네. 그래서 그냥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300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하다가 또 당했네요. 이번에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또 나왔던 얘기가 영국 얘기에 이어서 또 네덜란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디 약한데 한번 다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취약한데 다 이제 들쑤시고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물 빠지고 나다 보니까 누가 수영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나오는 과정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국도 수영복을 안 입었네요. 이러고 보니까. 근데 수영복을 베낀 것 같아요. 누가 베꼈어요. 네. 뭐 저희는 정치 중립적이다 보니까 네. 얘기는 자세히 못 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돌아서 이제 한국까지도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한국에 수영복을 벗겼다 이러시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요. 너무 변태 같아가지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대충 이제 레고랜드에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나왔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욕먹는 분, 저 혼자 욕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 이미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네.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겉핥기로만 했죠. 네. 자세한 얘기도 못 하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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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나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나오는 리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국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였었죠.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해요. 그러니까 전 정권과의 괴리가 상당히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서 특히 솔직히 채권 단기물 같은 경우는 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뜩이나 이렇게 시장 불안한데, 근데 거기서 촉발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확 얼어버린 거죠,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환한다. 우리 네. 계약이 된 거니까 상환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시간이 조금 보긴 걸릴 하는데 뿐. 시간이 걸릴 네. 뿐이지. 근데 이게 뭐 어차피 그거 소송 가면 지잖아요. 네, 무조건 지게 돼 돈 있죠. 명확하니까. 물어내야 되는 네. 건데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좀 조언을 잘 못한 것 같고 일단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금융권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시간을 줘도 못 일어날 애들은
망해도 된다. 예? 그러나 시간만 있으면 일어날 애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잘못하면 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먹다 체한 거예요. 먹다 체한 거는 등을 두드려주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물 잘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체했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체해서 죽을 정도의 체력이면은 표현 안 좋구나.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잠깐 체한 거는 뚫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처리가 어떻게 됐든지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지금부터는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그 갱생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는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제 돌아온 현금으로 한 3에서 6개월 버티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15일, 뭐 3개월 이렇게 자금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해서는 그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전단체 ABCP 단기자금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동성 경색이 지금 일어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한 거 이거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이 이제 돈맥 경화라고 네, 그렇죠. 혈류는 흘러다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정책 당국에서 그래서 체한 펀드 발표를 했어요. 이걸로 좀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안정 안 보시나요? 됐죠. 네, 채권 시장 또 튀었고 저는 16조인 줄 알았어요. 네. 1조 6천억이더라고요. 규모가 일단 너무 작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보다 작지 않습니다. 채권시장이. 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이면 정말 엄발에 오줌이 내려오다 마른 거예요. 네. 잠깐도 못 녹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규모를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저건 있어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희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실제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타킹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번 올라가는데 쭉쭉쭉 잡아당기면 쫙 다 나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해보시. 네,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데. 네. 네,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고 돈맥 경화를 다 피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살 수 있는 애들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일파만파로 벌어진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미 지금 은행 외에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오늘 주식시장에도 보면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증권사들 중에 실제로 망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돈 많아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은행의 BIS 비율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은행이라는 건 레버리지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10배짜리 레버리지 장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10%만 부실 터지면 은행이 자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행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IMF를 겪었죠. 그때 외에는 은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IMF를 경험하신 분은 그게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은행이 무너졌고 시스템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행까지 안 가겠습니까? 지금도 왜 단기 그 채권 시장 전단체가 하루에 1%씩 올라요, 금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1%씩.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냐면, 은행 외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네. 은행 외에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도 5%, 6%씩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다른데 10%, 20%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행할 수가 있겠어요. 네. 게다가 여기다 뭐 뜬 소문도 막 돌고 하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빨리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만 냅두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풀어주는 특단의 조책이 나왔습니다. 루머 단속반을 세웠대요. 뉴스에 나왔죠. 네. 네. 찌라시 돌리지 마라. 루머 단속반 하겠다. 그리고 1조 6천억 풀겠다. 네. 끝. 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게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 채권안정 펀드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그냥 발표한다고 이게 시장이 바로 안정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체력 괜찮다. 지금 우는 소리 하는 거다. 실제로 얘네 괜찮을 거다. 그래서 진짜 그 명과
그 암이 갈라지는 그 시점에 들어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어설프게 돈 쓰고 끝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너무 일찍 하면 어차피 네. 하나마나 우리 외환 보유고만 줄어든다 이런 그렇죠. 의견이랑 마찬가지 상황이 네. 또 있지 않을까. 그 의견은 뭐 충분히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건전한 기업들까지 자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시스템 위기로 넘어가니까 아무 일도 없이 끝날 수도 있었던 게 시스템 위기로 넘어가니까 물론 이제 원죄를 찾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았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PF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숙취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게 일파만파로 굳이 넘길 이유는 없다.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네,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증권주, 금융주, 건설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리츠 한번 보세요. 리츠. 네, 그러니까 리츠도 부동산이니까 정말 이것도. 심각하죠. 예, 네. 예. 네, 뭐 이제 리츠 뭐 배당 한 5% 6% 준다? 왜? 촌이 네.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츠도 망가졌고 네. 지금 시장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마저도 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은행조차도 그래요. 솔직히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금융지주만 그나마 버티고 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 버티고 나머지는 벌써 반등 시도했다가 이제 주르륵 흔들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와 싸다가 아니라 싸고 조금만 한 2달만 버티면 배당 한 9% 10%도 받을 수 있겠다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 피하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금융주가 저평가 논리로 움직였던 적이 아니면 뭐 배당 논리로 움직였던 적이 뭐 추세가 제대로 가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또 발목이 묶이는 게 이제 자산 건전성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직 건설 애널리스트시죠? 열매 위원님. 저희 둘 다 저는 안 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네. 최신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릿지론과 PF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지금 돌발 질문 큰 걸 저한테 크게 던지셨는데요. 네. 일단 이제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네네. 아파트 사업을 하는 분양 사업자가 대체로 시행사라고 하죠. 그렇죠. 시행사들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게 하루에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보통은 매입하고 나서 인허가 절차에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토지 대금 더하기 일정 사업비를 네.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 자금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조달을 합니다. 근데 네. 이때 단계에는 아직 분양 전이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인허가 전인 사업도 많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이 확정이 되지가 않은 단계거든요. 그렇죠. 갖고 있는 거는 땅을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서 완전한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PF 시장에서 브릿지론은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그렇죠.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 좋을 때는 오히려 고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나쁠 때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허가를 다 받고 나면 분양을 개시하면서 분양을 할 때는 사업 수익이 확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양률이 몇 %가 되면 이 사업은 손실이 나지 않고 이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단계에서부터는 통상 은행이나 좀 더 금리가 싼 금융기관에서 본 PF라고 해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는 중간에 중도금이 들어오죠. 네.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공사비를 주다가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자가 들어올 때 해결이 됩니다. 사업성이 좋을 때는 이 본 PF를 준공 전에 한참 전에 다 청산이 돼요. 중도금 들어오는 것들로요. 네. 그래서 뭐 선순위 후순위 가리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게 인허가를 받지 않은 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자금들이 대체로 부동산 유동화 상품들을 통해서 그렇죠. 전자단기 사채나 앞서 말씀하신 ABCP 요걸로 단기 차환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분양시장은 조금 안 좋으니까 본 PF를 일으켜야 하는 분양 시점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인허가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브릿지론을 차환하려는 이
이게 계속 돌아오죠. 3개월, 네, 6개월마다 네. 계속해서 돌아오는데 이때 금리가 너무나 급등하고 네. 그러다 못해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신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지금 경색이 일어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 약속했던 대로 지불하지 않는 일이 않았으니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그 거죠. 지방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기업 따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신용 경색이 확 네. 퍼지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제가 사실 어려운 얘기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돌발 질문하셔가지고 아니, 적당히 설명했습니다. 건설 애널리스트 맞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쫙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김영민.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명 좀 있습니다. 띄워드리려고. 네, 아니, 예. 아니 네. 좋을 때 좋은 거를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구조는 그렇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을 때 괜찮아요. 다 해피해요. 해피한데 지금 보니까 오늘부터도 또 이제 막 또 기사화되기 시작한 게 그거죠. 그 브릿지론과 본PF론과 이제 합쳤을 때 또 금융사들에 대한 타격들 이런 거부터 심층 뉴스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런 뉴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대중들한테도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중들 입장에서도 누가 주식 살라고 그러겠어요? 위험 상품의 가장 끝단에 있는 거를 그냥 기다렸다가 금리 계속 올라오니까 차라리 그냥 단기 예금 넣었다가 단기 예금 넣고 조금 지나면은 한 6개월 뒤면은 금리 또 올라가네? 차라리 바꿔서 또 그걸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주식하겠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예탁금이 쭉쭉쭉 빠지지 않습니까? 이 48조요? 올해 초가 71조였습니다. 네.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반토막 나겠네요. 잘못하면 네. 연말까지. 근데 그건 더 빠져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금자에게는 지금 해피한 사람은 현금을 들고 예금을 무위험 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해피한 시대가 왔어요. 네. 네. 뭐 3년짜리가 5%대 중반까지 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2분위기면 6%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도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찬스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예금은 하셔라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에는 뭐 채권 이제 할 때가 옵니다. 이제 나눠서 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지금 한국 상황은 그냥 예금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채권. 지금이 장기 예금은 또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네. 보면 1% 1년짜리는 4.6%인데 3년짜리는 4% 초반밖에 안 돼요. 정기 예금 4.7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아니, 1년짜리가 3년보다 높아요 금리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로는 그렇게 금리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로 금리를 많이 받으려면 예금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채권을 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만약에 지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려면 1년짜리를 하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3년짜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3년을 4.7에 묶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다른 이슈가 될 거니까 3년 60%짜리는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이제 후순위채가 채권만 그렇게 5년짜리 되는 후순위채가 거고요. 그렇게 채권만 그렇고. 5에서 6%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높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때 나오는 높은 금리의 그 채권과 그다음에 정기 예금들 뭐 3년이건 뭐 4년이건 5년이건 4년짜리 없죠. 보통 이제 3년짜리가 맥스인 걸로 아는데 네. 3년짜리가 뭐 예를 들어 4.5% 이상 또 5% 이상 나오면 그건 열심히 담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쪽에서 분명히 상품 있어요. 4.7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다 펼쳐봤거든요. 3년짜리가 4.5, 4.6, 4.7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근데 3년이 묶여도 괜찮다. 그럼요. 신종 자본증권도 요즘에 좀 금리가 높은 게 많이 은행들 6%. 쪽에서 많이 나오죠. 예, 6% 나오고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죠. 은행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한국의 은행들은 뭐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잘 발행했다고 해서 5.7 나왔었는데 이제 6% 막 나올 거거든요. 네. 만약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 조달 잘 해놓으면 그게 전부 마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분명 그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금리를 보게 될까요? 당분간 못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3년을 묶어두더라도 네. 이게 낫다. 왜냐하면 3년 안에 주식을 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식하고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비교를 해야죠. 저희- 자산군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 주식만 그냥 하지 마세요. 주식만 하지 왜냐면 마시고 예금을 3년을 묶으면 네. 중간에 해지하면 그 금리를 안 주거든요. 안 주죠. 아, 그럼요.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묶었다는 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5%면 낮은 금리는 아니에요.
5%면 우리나라 그 연평균 수익률 5%안 됩니다, 주식이. 아, 근데 이제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도 3년 보는 게 괜찮다. 저는 일부 자산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일부 자산. 네, 일부 자산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얼마나 편해. 무위험 자산인데. 무위험 자산.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주식 시장은 멀티플이 확 낮아져요. 네. 뭐 물론 너무 싸지만 저처럼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지만 물론 저는 주식을 훨씬 많이 해요.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수익률이 2, 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빠질 거 다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오를 일이 남았으니 아깝다. 뭐 그러시는 분은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지금부터 한계 기업 아닌 종목으로 고를 수 있는 약간의 선관만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예금을 완전히 제외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금이. 그럼 일부 만약에- 예금 해라. 네. 지금 한 계좌가 마이너스 45%입니다. 네. 네. 주식을 털고 예금을 하라?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예금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45% 손실 난 게 네. 내용이 좋아. 네. 그럼 몸빵 해야죠. 그러면 그건 차라리 몸빵. 생기는 현금 가지고 그걸 더 사라. 그럼요. 네. 주식을? 주식을. 예금 일부는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하셔야 네. 돼요. 전문 투자자는 네. 그래 죽기 살기로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 네. 가능하죠. 왜 못하겠어?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정기예금이 지금 금리가 좋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네. 정기예금을 추천하세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채나 미국 국채나 금리는 비슷하니까 지금 미국 국채는 환 때문에 너무 그렇죠. 좀 무섭고. 네, 왜냐하면 무형 자산을 환 노출을 시킨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미국 지금 기준금리로 따지면 우리가 1% 가까이 낮습니다. 이제 그렇죠. 11월 2일부로 확실히 1% 가까이 낮아져요. 그런데 지금 3년물, 5년물 한국 국채는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살짝 높죠. 이제 예, 지금 한 4.4 나올 거예요. 네, 미국이 4.1까지 네, 다시 와가지고 네, 4.4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채나 이런 것들은 1, 2% 더 높게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죠. 무형자산 4, 5% 이상. 그러니까 한국 무위험 자산이 훨씬 네. 낫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괜찮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괜찮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네. 반대입니다. 네. 저는 차라리 3년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금리가 최고고 멈춰 있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높은 금리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러면 떨어질 때 되면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가 다시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가 움직임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기대 수익률로 보게 되면 뭐 평균적으로 5%라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평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평균에 미달된 쪽이 지금 최근에 1,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평균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주식 수익률이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냥 언제든지 CMA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CMA 완전히 그렇다고 뭐 안 쳐주는 것도 아니고. 한 3%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3%좀 초반 정도인 것 같던데 수십 출금형이 그렇죠? ELS는 10%가 넘기 시작해요. ELS는 이제 그건 이제 아니, ELS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예. 상황. 네. 네. CMA가 한 3% 나오죠 요즘에. 그 정도 그죠? 되면 네, 됩니다. 3%.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 정도 수익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열심히 현금 채굴 해서 네. 쌓아놔야죠. 네. 기회를 노리면서. 그게 더 네. 낫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저거는 아니에요. 그 지금 손실 본 주식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쁘지 않은데 아유 이제 못 살겠다. 이게 다 때려치고 예금 이자 높다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좀 네. 아니죠. 그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 이제 이 위기가 막 시작이 된 거니까 그거는 뭐 밑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미래를 놓고 보면 주식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위쪽으로의 공간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가 위기라고 자꾸 왜 얘기하냐면 위기 밸류에이션이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카드채 정도 수준의 지금 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드채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카드 또 사태. 예. 가서 내란. 예. 네. 예, 그거 정말 카드 회사 그 LG 카드 망해서 넘어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외환카드도 망했죠. 예. 많이 망했습니다. 예, 그거는 금융회사 쪽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지금 빠졌어요. 주가가. 그리고 PBR 0.85? 이런 0.84? 주식은 어때요? 제가 요즘 한국 주식을 보다 보니까 순연금하고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벤자민 그램이 얘기하는 완전 담배꽁초 투자의 주식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현금하고 시가총액이 같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앞으로 이 순연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순연금이 같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테니까 얘를 사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만약에 순연금하고 시가총액 같은 종목이 있다면 무지성으로 사도 된다. 아니면 그래도 회사 내용을 봐야 된다.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 현금이 같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 다 빼고도 이걸 회사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딱 그 얘기가 네. 한 3일 전부터 좀 돌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주식 막 보여요. 네. 진짜로. 그래서 뭐 소트 해가지고 네. 한 뭐 20, 30개 종목들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일단 캡처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려놓고 네. 그거 봤죠. 네.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종목 가게 그렇겠죠. 그냥 뭐 솔직히 신도리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도리카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회사를. 그냥 오해기기 만드는 오해기 네. 그러니까 복사기 있고 뭐 네. 이제 팩스기는 안 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렌탈하고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는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주식시장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때는 차라리 방어적인 성격 종목답게 요즘 보면 KTNG도 외국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네. 그런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방어적이지 방어만 할 뿐이지 공격은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러면 이런 때 뭐 상대적인 대피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피처에는 말 그대로 대피만 하고 있어야 돼요.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대피해서 안에 쌓은 거 그냥 갖고 먹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뭐 또 끌고 와야 되겠죠. 네.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아까 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그런 이제 뭐 부채 비율 없는 종목 이런 거 뭐 다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ROE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는 종목들. 예.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업력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돈 쌓여가지고 그건 있는데 자본 배치도 전혀 안 되는 회사들. 네. 이거 가지고 주식을 나든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과 함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런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예금하세요. 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성장을 할 것 같은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애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딱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마인드시죠.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것저것 막 보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가요. 와, 이 정도 참 한 딱 1년 반 정도만 있으면은 이 자리 앞자리도 바뀌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손이 못 나가겠어요. 지점장님 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의견? 아니, 뭐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증권 업종이잖아요. 증권 업종은 건설도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은 저도 옛날부터 싸다고 했는데 아주 눈탱이 맞았는데 지금 뭐 이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낚을 수 있는 분들이냐 아니냐가 더 네. 중요한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그 중에 조금 가리면 되죠. 증권 회사 중에 자기 자본 가리는 건 대비 괜찮다. 자기 네. 자본 대비 네. PF 많은 회사는 좀 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약간의 원형 복원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본질 가치 일부는 회복을 하는데 그 본질 가치 일부만 회복해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왜냐하면 봅니다. 보통은 PBR이 한 배 아래여도 순자산보다 싸니까 사라는 건데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현금 자산이 그렇죠. 시총이랑 같은 거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아무리 순연금이랑 시계 같더라도 그럼요. 밑으로 빠지는 건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 한두 개 정도만 그 많은 증권사들 중에서 증권사가 한 4-50개 되지 않습니까? 많죠. 네. 네,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자빠져도 어떻게 네. 될까요? 20-30% 그냥 빠질 거예요. 그렇겠죠. 증권업종 아무리 좋은 전체적으로. 회사라도.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잘못 샀느냐? 아니 기다리면 잘못 산 게 아닐 수가 있는데 네. 그 고통의 간염들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실전 투자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주식 자산을 뭐 1,000억대 이렇게 번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네. 너무 이론적으로만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식은 실제로 하다 보면 몸빵할 때도 필요한 거고 진짜 인내는 그냥 다반사고. 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통 내가 보니까 매운 거 잘 못 먹던데 왜? 근데 애간장이 다 녹아서 그래. 장이 다 무너져 있어. 주식 많이 한 사람 치고 주식 깨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네. 돈 번 사람들도 장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왜?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어. 네. 인내는 일반적인 거고요. 이런 손실의 과정들을 버티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그래서 요즘 주식이 공짜로 제가 옛날에 2020년 공짜로 돈 버는 것 같았죠, 주식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돈을 버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요. 저는 사실 요즘에 내 돈만 할 걸. 내가 왜 욕먹어 하면서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미안도 하고 책임감도 너무 많이 짓눌리고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깨진 거 회복해야 되는데 진짜 많이 짓눌려요. 그러니까 눈도 터지고 막 몸에서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몸으로 우리 몸에 군살도 안 생기고 뭐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건 순연금이라서 너무 좋아해서 이론적으로 하면 중간에 30-40%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견디고 나면 네. 좋은 때가 또 오긴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드셔야 돼요. 네. 그냥 단순히 순연금이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는 판단만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요. 왜냐하면 보유한 현금을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순현금이라는 건 재무제표 상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우발부채라던가 이면에 다른 계약들이 혹시 있는지 주석사항에 뭐가 리스크가 명기가 돼 있는지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카테고리가 유행이다라고 해서 잠깐 트렌드를 탈 수는 있지만 묻어놓으실 생각으로 이런 카테고리로 그냥 진입하시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거는 채반으로 굵은 채반으로 하나 건진 거니까 얇은 채반을 하나 더 대야죠. 그렇죠. 예,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과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한다. 그런데 순연금 아래 떨어졌어? 그럼 되게 좁은 얘기죠. 근데 그 잘 업황이 없겠죠. 업황이 죽어 그렇지. 있지 않아. 예를 네. 들자면 그것까지 또 채가 하나 더 걸러져. 오케이, 그럼 너무 좋죠. 그런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이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지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굉장히 동감해요. 이런 아픔도 견뎌야 우리가 진정한 투자자로서 내공을 키우고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씀 굉장히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인들이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이 있어요. 사람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모두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체력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종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늠하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훨씬 우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 저는 지점장님은 체력이 좋으시니까 이거 하루 이틀 하시는 내공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참고 그래 맞아도 이렇게 버티자 이럴 수가 있는데 스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 다치고 건강 다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증권밥 먹은 지가 여기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네. 근데 쭉 초기부터 볼 때 초기는 진짜 못 견뎠어요. 이 상황을. 그리고 또 그때 한때 그 예전에 SK가 소보린 사태라고 한번 났었을 때.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랬죠. 그때 저는 그건 더 없는 기회다. 왜냐하면 또 그때 약간 그 당시에는 제 회사 계열사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냥 갔다가 설비만 다 팔아도 고철로 팔아도 남는 주가 6,000원대. 네.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어설픈 리포트 만들어가지고 막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세일즈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 말 듣고 사신 분이 한 7분 정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안 됐고. 근데 그분들이 주가가 4,000원까지 떨어지니까 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점장실에 찾아와가지고 그러시겠죠, 당연히. 신입 예. 직원 뭐 이런 친구가 이런 거 사라고 그랬는데 반토막이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막 이러면서 그때 당한 스트레스가 엄청 커가지고 네. 결국에 아마 3분 정도만 끝까지 가져갔었을 거예요.
얼마에 팔았냐면 엄청 올랐을 건데 그거. 20몇만 원에 팔았어요. 네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그거. 그렇게- 그것까지 붙어가지고 이래주주 그것까지 붙어가지고. 그분들이 아직까지 제 그러니까. 예,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총 한 5, 6년 걸렸을 네. 겁니다. 그 정도까지 네, 갔을 때. 네. 근데 거기서 또 몇 분 중에는 또 그냥 뭐 6천 원대 있었는데 또 한 2, 3만 원 오니까 예전에 이거 좋다고 그랬는데 뭐 그때 샀다가 단타 치신 분들도 있을 네.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고마워라고 얘기했는데 대충 계좌 보니까 그때 그냥 배수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도 그냥 크게 수익이 안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그 마음고생이 이거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천한 사람도 그렇고 거기서 견디시는 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주식을 하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라는 네.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계좌가 깨지고 돈이 한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신체적인 변화 중에서 심장이 제대로 안 뜁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러세요? 그랬었다니까 옛날에 그 젊은 나이에도 그냥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또 전화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들고. 네. 근데 그것도 어차피 추천한 사람도 욕 먹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도 그게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해보고 나니까 결론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게 되면 내가 돈은 벌지언정 몸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게 이런 스타일이 내가 아닌데 왜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거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건 이제 완전 다른 얘기라서 너무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008년에 이 건설사 PF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 PF를 들고 있는 주체가 다 건설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PF를 건설사들이 보증을 안 해주니까 전부 증권사들이 보증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건설사가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해 보이세요? 증권사가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해 보이세요? 2008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설사가 전 들고 있는 게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보다 그때 더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증권회사는 PF가 전업이 아니잖아요. 네. 파트잖아, 한 섹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뭐 브로커리지도 있고, 뭐 IB도 있고, IPO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또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진짜로. 네.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증권회사들은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만 없으면 네. 아마 숨 다 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의 이 정도로 대부분은. 뭐 자본의 30%씩 PF 보증을 했어도 네, 괜찮다고 그럼요. 예, 봅니다. 그거는 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건설사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 건설사는 금액이 워낙 크긴 했는데 네, 뭐 네. 자기 자본 막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덜 위험해 보인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네.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문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거고. 그러니까 몇 달만 좀 이렇게 피하고 나면 언제 그랬어? 하는 것처럼 2020년에 ELS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분위기 훨씬 험악했어요. ELS 때 한국의 대형 증권사 몇 개 다 자빠진다고 맞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때. 네. 상위 증권사가 네. 들으면 깜짝 놀랄 그 네. 이름의 증권사들이 망한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또 대표님은 그 건설사보다 증권사가 더 나은 게 네. 왜냐면 금융사가 흔들리면은 네.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좀 좀 액션이 더 빨라지겠죠. 또 건설사가 이렇게 넘어지려는 것보다는 네. 증권사가 이렇게 하려는 걸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받쳐줄 거다. 왜냐하면 신인도도 있고 뭐 어차피 금융 쪽의 한 축이다 보니까 물론 또 정치적인 얘기로 갔는데 네. 아무튼 그냥 이거 정치생 빼고요. 빼시더라도 그러면 네. 그게 오히려 타격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뭐 정책적 지원이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믿고 볼 구석이 있는데 건설사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까지 이것저것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네. 망했다가 다시 그거 안고 아는 회사 또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선 자연 도태로도 해석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약한데 약한 쪽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건설사에 뭘 어떻게 해줘 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금융 쪽은 그래도 버티면 또 뒤에 누군가 있고 왜냐면 너무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각도 기자님 말처럼
2, 3개월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고 있으면 미치겠습니다, 요즘에. 네. 저도 뭐 굳이 2008년을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생생한 기억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유동성 경색이 왔을 때 절대 양만 보고 우발부채 PF 규모가 많으면 그 회사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이 많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 대비 양이 많으면 실제로 리스크가 그만큼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안정이 되면서 그게 절대적으로 시장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별 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시장의 정보 자체가 적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시를 강화하면서 주석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사나 증권사나 이런 우발 채무에 대한 주석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특정 회사가 증자를 하거나 자본시장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공시를 투자 설명서를 발행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개별 건별로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규모는 많지만 괜찮은 회사와 네. 규모가 적은데 실제로 위험이 큰 회사를 구분하는 단계로 가요. 네. 옛날보다는 지금 조금 긍정적이라면, 아주 이 우울한 상황에서 약간 긍정적인 걸 찾자면 사이클이 모든 게 빨라지고 있고 대처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보가 조금 더 나와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오늘 여러 가지 썰을 얘기를 아니요. 해보는데요. 건설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줘요. 좋은 기분- 얘기예요. 좋은 네. 얘기. 얘기 너무너무 안 하시는 줄 좋은 알았어요. 진행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좋은 훨씬 얘기예요. 좋으시네요. 좋은 저는 얘기예요. 진행자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사견이고 네, 현재 저는 좋은 건설 얘기예요. 담당이 아닙니다. 원래 네. 사견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얘기.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고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신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외국에서는 테슬라. 그렇죠.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은 네. 테슬라. 네, 1등. 예. 이게 다 지금 좋지 않아요. 또 하이닉스는 최근에 더 실적 우려까지 이제 뭐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을? 개인적으로 재고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재고 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재고 조정 한 1년 좀 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재고 조정이 끝나는 그 시점이 이제 그 업황의 바닥이 아닐까 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뒤에 업황의 바닥일 것 같은데, 변수는 뭐냐면 너무 빨리 반영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내년도 한 상반기에, 그러면 내년 연말에 재고 조정이 끝난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요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은 그 2021년 1월 달은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그 파운드리 테마로 올라갔다고 네. 해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빠진 거 맞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선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말에 재고 조정인데 1년 선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도 잘하면 버틸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최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최악으로 봤을 그 시점.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고, 테슬라는 좀 골치 아프죠. 제일 골치 아픈 게 주식을 팔까봐 골치 아파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야 예, 되니까. 왜냐하면 네. 저거 인수 안 하면 안 되니까, 뒤집어 쓰니까 이미 네. 뭐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하나 있고요. 지금 그 매출과 이익 증가가 잠시 멈춘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1200불을 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다. 정말 융단 폭격을 맞았는데 그때 인도량 증가 88%로 수직 상승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그 곡선을 그려보면 우쪽으로 우상향이 기울기가 낮아지는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얘는 갑자기 이러다 다시 더 높아지는, 마치 S자처럼 이렇게 한번 작년도에 인도량이 치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미치게 만들어 준 거죠. 다시 이제부터 새로운 상승이야.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인도량 80% 증가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 가격은 좀 그렇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머스크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식 잘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주식 잘하는 사람인데 대주주가 이렇게 팔 때는 가격이 쌀 때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가격에서도 주식을 팔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2번 당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주식을 팔면 얘가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될 거야. 근데 테슬라는 머스크는 팔기 전에 항상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요. 지난번 2번 보세요. 1,200달러에 팔 때하고 1,000달러에 팔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세금 내는 것 이상으로 팔거든요. 예. 판 거죠, 그냥. 사실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갑자기 그 트위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트위터 얘기를 해서 여기서 팔면 과연 이 가격을 나쁜 가격이라고 보고 팔았을까, 머스크가. 안 되면 주식 담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어디서. 필요하면. 네.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근데 만약에 팔면 그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PR 배수가 52배예요. 그렇죠. 52배고 얘네가 잘 나갈 때 영업이익 증가가 약 한 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봐주면 1년 뒤에 지금은 잠깐 쉬었다고 쳐도 배터리가 좀 부족해서 이게 조금 풀려서 다시 35%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돼요. 그러면 1년 뒤에 40배대예요. 40배 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배 때면 옛날 같으면 되게 좋은 가격일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가격일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쵸. 예, 그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강점도 있고 그다음 성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배대의 멀티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식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네. 5배, 4배 주식만 하는데 이 정도의 선전성이라면 한 30배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 흐름들을 언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팔면 그거는 그동안에 봤을 때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안 팔면 좀 네. 다행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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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내 2차 전지주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수 대표님? 테슬라랑 보통 보면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네. 테슬라와 연관성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와 연관성은 이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말고도 네. 테슬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움직일 회사들이 이제 점점 더 포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경쟁을 뚫고 테슬라 아니면 테슬라 잡자. 타도 테슬라겠죠. 타도. 예.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타도 테슬라라고 네. 하는 회사들이 이제 막 결성되기 시작해서 미국도 이제 침투율 한 20-30%대까지 또 몇 년 안에 오겠죠. 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과연 테슬라의 성장보다 다른 쪽의 성장이 더 커지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 큰 수혜 누가 볼까요? 2차 전지 소재들이죠. 네. 소재 메이커 이쪽이 보겠죠. 이번에도 보면은 왜 도요타가 굽히고 들어와서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왜냐면 이게 혼다랑 벌써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혼다라고 하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 우리 한 3위권? 4위권밖에 안 되는 회사랑 우리가 왜 손잡 그거랑 같이 연결하는 회사랑 왜 손잡아? 안 해. 했을 텐데 대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 쪽에서 딱 선점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나 그렇게 또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승부는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보려고 하게 되면 뭐 어디 중국에서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은 다 거기죠. 그들만의 리그죠. 근데 그러면 북미 쪽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틀 글로벌 마켓시어 1위 도요타가 미국에서까지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를 뒤늦었어요. 그래도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준비된 회사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죠.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더 가치를 부여받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가 이제 다 같이 2차 전지 소재들이나 장비, 부품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아마 보니까 장비들도 이번 3분기부터 수주 잡고 쫙쫙 늘어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원래 장비 회사 매매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빠져요. 근데 지나고 나게 되면 뭐 수주 지연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되게 애매해요. 저 대응하기가. 근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초기 국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도 봐야 될 회사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마 지금 그래도 테슬라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또 밀린다. 또 사야 됩니다. 네.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2차 전지 얘기하신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테슬라보다도 사실 훨씬 비싸거든요. 비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이제 막 성장하고 가는데 네. 그 뒷배경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배터리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번 실적 발표에 따르면 4680짜리 배터리를 지난 분기보다 3배 더 생산했다라고는 머스크가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 제가 3배. 보고 온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네, 네.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쪽에서는 뭐 LFP 쓰겠다 뭐 그래서 네. 나누긴 합니다. 네. 근데 갖춰져 있으면은 못하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 능력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어차피 테슬라는 딱 팩토리에서 딱딱딱딱 공정 몇 개 가지고 그냥 한 대 딱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스타일이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고민 그렇게 크게 안 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자기 원하는 바로 그 정도로 충분하게 배터리 만들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보니까 또 지역적 특성에도 맞고 여기에 맞다 보니까 다 좀 다양하게 좀 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쪽도 지금 과도기예요. 그런데 아마 이를 잡겠다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통일되고 규격이 돼야 그걸 가지고 테슬라부터 이제 디자인부터 안에 들어가는 뭐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를 또 다양하게 해서 테슬라와 경쟁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배터리는 가격이 점점 더 그러니까 획일화되고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렇게 설비 투자 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밸류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정당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그 밸류를. 근데 반대로는 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뒤에 가서 진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통 원래 고피에 사서 저피에 팔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논리가 나올 네.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지금부터 들고 가서 어느 시점에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날짜 이런 게 아니라 네. 뭐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도 모르겠는데 몇 년을 이제 그럼 만약에 진 원장님은 혹시 물론 고피 주식을 워낙 안 좋아하시지만 만약에 고객분이나 운용을 하시니까 오셔갖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파셨으면 좋겠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면은 네.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슨 뭐 시기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벌어지거나 어떤 뭐 모습이 나오면 좀 그래도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 개별 기업 단으로 그 이익 증가율이 꺾이면 증가율이 그때부터 꺾이면 예, 이익 증가율이 꺾이면 네. 높은 PER이 정당화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그 에코 프로라는 회사를 보니까 영업 증가율이 300%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거죠. 순식간에. 네. 3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2천억인데 성장률이 300%. 물론 그렇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그 증가율이 꺾이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적었던 회사 말고 밸류에이션이 뭐 40배, 50배, 70배, 80배 받았던 회사들은 성장률이 꺾이면 그거가 정당한데 우린 그건 이미 테슬라에서 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률이 근데 성장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 100에서 90 됐다고 꺾였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꺾여야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막 아까처럼 뭐 100%씩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게 50% 언더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게 많이 떨어져요. 네, 네. 막 네. 이게 떨어지는 게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익은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되면 높은 PER 배수는 정당성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그런 거죠. 높은 증가율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확 떨어지면서 눈에 띄게 약해지면 그거는 주식을 나오는 게 맞겠다. 물론 이제 매출하고도 비교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도 네. 하나를 보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분기마다 성장성이 약간씩 변동하는 거는 이제 뭐 추세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그 숫자 한 번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한 2, 3년 계속 지금 트렌드를 그려봤을 이미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는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옛날 고점 수준의 주당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돌파를 못한 거지. 증가율이 안 나온 거예요. 이 평타를 쳤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부터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슈요. 네. 아까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할까요?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 반도체 관계 네. 뭐 이런 거. 지점장님은 혹시 마지막으로 이슈 저는 이제 그 이슈보다도 지금은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시간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로만 보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만 보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해서 내가 맞추겠다라는 거는 제 경험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내 포지션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갈까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곽상준 지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 달려봤는데요. 힘든 시국이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송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KTV 국제 컨퍼런스 신청해 주시면 100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